안녕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설레발치던 아내에게 참교육을 선물해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 글 첫 부분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무슨 참교육? 남자가 속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며 절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사연을 듣다 보면 아마 누구든 저와 같았을 거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한순간 허상에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자식과 사회적 지위까지 다 내팽개치는 아내라니. 사연을 쓰며 생각해 보니 이런 아내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저도 똑같은 놈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무튼 서로는 이쯤 하고 아내, 아니 전처와 저의 지독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명품 가방 수선집을 운영하셨어요. 손재주가 남달랐던 어머니께서 아이들 인형 꿰매주고 우산 꿰매주는 일을 소일거리로 시작하셨는데 그게 몇 년이 흘러 아버지와 함께 명품 가방을 전문적으로 수선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닮았는지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었던 건 손재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일을 가업으로 물려받고자 부모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죠. 20살이 된 해부터 저는 남들 다 간다는 대학도 포기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닳고 다른 명품 가방을 신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며 손기술을 습득했죠. 그렇게 8년쯤 흘렀을까요? 제가 있던 수선실로 한 여성분이 유독 자주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품 수선실이 자주 왔다고 하니 돈 많고 여유 있는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으시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 여성은 달아서 여기저기 잔 기스투성이인 중고 명품 가방을 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간혹 새 가방도 들고 오긴 했는데 어김없이 모조품이었고요. 그때 저는 의아해서 몇 번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가방이에요. 혹은 친구 거인데 제가 수선 잘하는 곳을 안다니까 대신 맡겨달라고 했어요. 또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샀죠. 하면서 찡긋 웃어 보였죠. 여기까지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수선실에 앉아 문 밖을 보면 제가 수선을 맡긴 가방들은 다 그 여성이 한껏 치장한 차림으로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충 감을 잡았죠. 학생이라 여유가 없으니 어디서 명품 중고 가방이나 모조품을 사서 내게 맡기는 거구나 하고요. 그때는 그게 왜 사치란 생각이 들지 않고 절약으로 보였던지 제가 아마 그 여성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겠죠. 그렇게 제 수선실을 오락실처럼 수시로 드나들던 그 여성과는 자연스럽게 말도 트게 되었고 그러다 연애까지 시작했죠. 그리고 이 여성이 지금 제 사연 속 주인공인 전처이고요. 앞으로는 편하게 아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연애하기 전부터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했고 제 뒷바라지 덕에 3년 만에 합격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었나 싶은데 저는 아내와 정식으로 사귀기 전부터 아내가 힘들게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틈틈이 용돈도 주고 밥도 사줬습니다. 호감 있는 여자가 힘들다는데 그냥 모른 채 할 순 없었죠. 그리고 제게 결혼하자고 먼저 이야기도 꺼냈고요. 서로 알고 지낸 지 3년, 그리고 5년간의 연애, 근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아내를 봐왔으니 전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뒤 따질 것도 없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아내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건 제게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소소했지만 부족할 거 없는 삶이었어요. 요즘 임신도 힘들다던데 저와 아내는 어렵지 않게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낳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제겐 큰 축복이었죠. 또 그 당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명품 수선실은
자연스럽게 제게 넘어왔고요. 그렇게 우리 첫째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저는 작지만 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고 아내는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 신청했던 육아휴직을 끝낸 후에 학교 생활을 이어갔죠. 하루하루 순탄하기만 한 생활을 이어갈 때 집으로 날아든 우편 한 통에 우리 집은 느닷없이 고성이 오갔죠. 아니, 이게 뭐야? 당신 학교랑 집만 오가는 사람이 무슨 카드값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나와? 왜 남의 카드 고지서를 함부로 뜯는데? 뭐? 지금 내가 네 고지서 열어본 게 문제인 거야? 우리 생활비 카드는 따로 있는데 당신 혼자 쓰는 카드값이 무슨 500만 원이나 나오냐고. 내가 묻잖아.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 내가 어디서 무슨 돈을 쓰고 다니는지 당신한테 다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말 못할 건 또 뭔데? 고지서 보니까 백화점 할부만 해도 다달이 400만 원은 좋게 나가는 것 같던데 대체 뭘 산 거야? 그리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여태껏 내고 있었던 건데? 그래, 가방 샀다, 가방. 교무실 들어가면 여선생들 책상 위에 온통 명품 가방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하나 샀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런 건 남편이 알아서 센스 있게 사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방 사러 갈 때 보니까 다 남자들이 계산하던데? 거기서 난 내가 혼자 카드 내밀고 당신이 그때 내 기분 생각이나 해봤어? 참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당신이 명품 가방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니 그런 가방만 보이는 거겠지. 그리고 뭐? 센스 있게 가방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안 사줬어? 당신 생일 때마다 내 카드 가져가서 12개월 할부로 멋대로 하나씩 사잖아. 난 당신 만나고부터 아주 매달이 당신 생일인 마냥 내 용돈에서 할부금 내고 있다고. 정신 좀 차려. 내 월급이 얼마고 당신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알면 거기에 맞춰 쓸 생각을 해야지. 뭐? 몰라. 나 카드값 낼 돈 없어. 당신 말대로 나 다음 달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일시불로 가방 하나 사준 셈 치고 이번 달 카드값은 당신이 좀 내줘. 네, 맞습니다. 젊고 돈 없을 때부터 중고 명품 가방, 모조품 등을 수선해 가면서 명품을 밝히던 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하고 생활비 대주는 남편이 있으니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 씀씀이가 더 활개치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문제는 씀씀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옷도 점점 야해지고 화장도 점점 짙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툭 하면 야근한다, 주말 근무한다, 교사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줄어듭디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가슴이 V자로 푹 파인 옷을 입고 허벅다리는 반도체 가리지 못하는 치마를 입던가요? 그것도 워크숍 갈 때는 유독 더 심하고요. 제가 옷이 그게 뭐냐며 그러고 학교에 있는 게 정상이냐고 따질 때마다 아내는 당신이 나보다 일찍 출근하잖아. 출근할 땐 당연히 얌전하게 입지. 퇴근하고 잠깐 친구들 만날 때만 이렇게 입는 거라고. 당신 이제 하다 내 옷 가지고도 뭐라 하는 거야?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대더군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이후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전 그동안 아내와 다퉜던 일들을 떠올렸죠. 아, 생각해보니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꾸미는 걸 참 좋아했는데 집에서 갓난아이만 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니 잠시 들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기분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제게 이 고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나 오늘 바빠서 민호 데리러 유치원 못 가. 자기가 좀 가줘. 여러분, 제가 왜 이 문자를 보고 분노했는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문자지만 제게 확 꽂혔던 건 바로 자기라는 애칭이었죠. 저랑 아내는 연애할 때는 서로 명민 씨, 선아야 라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결혼하고 나서는 여보 당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야?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수선실 문을 잠시 닫고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아내의 향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어 숨을 쉬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아내가 출근할 때 뿌렸다 하더라도 그게 몇 시간 전일 텐데 이렇게 심하게 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뿌려대고 나갔는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전 이 향수 냄새에 또 눈이 돌아가 아내 화장대며 드레스룸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가방을 전시해둔 수납장으로 계속 시선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 카드를 들고 나가서 사왔다고 했던 가방들은 모두 진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 모르게 본인 카드로 긁어서 구매한 가방들은 전부 모조품처럼 보였어요. 아내 카드 내역에는 백화점 이름으로 된 할부 내역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이제는 백화점에서도 고객들 눈탱이 쳐서 모조품을 파는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진품 모조품 구별도 못하면서 명품이면 좋다고 미쳐서는 이라고 생각했죠. 1시간이 넘게 뒤진 아내의 물품에서는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 의심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전 아무 소득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를 보며 해맑게 뛰어오는 아이를 보니 제 의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더군요. 오랜만에 아이와 둘이 보내는 시간에 저도 괜히 들뜬 기분이 들었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분식집에 들러 짜장 떡볶이도 먹었죠. 그리곤 아이와 손잡고 걸어가는데 아이의 새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민호 운동화 멋있네. 민호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신발이잖아. 엄마는 그런 캐릭터 운동화 싫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민호가 엄마 고집을 꺾었구나. 그 신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아빠, 그런데 이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에요. 엄마 친구가 나 사준 거예요. 엄마 친구? 아, 미지 이모? 미지 이모 요즘 바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미지 이모 아니에요. 형빈? 아, 형빈 삼촌이었어. 뭐? 형빈 삼촌? 그게 누군데? 언제 만났는데? 아빠 지난주에 할아버지 병원에서 잔다고 했던 날이요. 그날 형빈 삼촌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뭐? 집에서 뭐 어째? 자고 갔다고? 아빠, 왜 화를 내고 그래, 무섭게. 순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길 한복판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깜짝 놀라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아파트 맞은편 빌라에 사시는데 원래는 1시간 거리에 사셨다가 아내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같은 동네로 이사 오게 되셨죠. 장모님 댁에 가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맡기자 어머 이서방, 자네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인가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아니에요. 이따 일 끝나고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뒤돌아 나왔죠. 와, 정말 그 당시 제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이제 1살인데 이런 아이를 두고 바람이라뇨. 그것도 집에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상간남을 집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었죠. 장모 댁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친구와의 오랜 통화 끝에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면 좋겠지만 아내가 정신 팔린 마당에 저라도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가 의뢰했다던 흥신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바람 현장을 확실하게 잡아달라며 부탁 또 부탁했죠. 이런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로 질리게 봤는데 왜 영화나 드라마에선 흥신소 가서 배우자들 의뢰할 때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생각보다 차분해지더군요. 그때 심정을 말하자면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고 부탁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길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흥신소로부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참 문자 내용은 짧고도 굵직하더군요. 불륜 맞습니다. 라고요. 이 6글자 뒤로 연이어 들어오는 사진을 보는데 연신 미친놈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뭐 불륜 사진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사진 속 주인공이라니 그냥 제 인생이 허탈했어요. 제가 모르면 몰랐어도 이렇게 안 이상 저는 저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랑 도저히 같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가 제게 잘못했다며 한순간 실수였다고 싹싹 비는 모습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함정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3일 뒤면 아내가 사립초등학교 교사들 연수가 있다며 2박 3일 제주도에 간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다 믿었겠지만 아내 불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뻔하디 뻔한 수법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제가 일하고 있을 시간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저는 아내가 돌아오는 날을 대망의 그날로 잡았고 그 전날 밤 저는 장모님께 제가 친구네 집 집들이를 가는 바람에 늦게 올 수도 있으니 아이들을 하루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찾으러 올 거라면서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제가 운영하던 수선실을 부모님께 하루만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새벽녘부터 집 거실에 앉아 아내만 기다렸죠. 그때 집안은 제 숨소리와 시계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도어락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6자리의 숫자가 띠디딕 눌려진 후 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시계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평소라면 출근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내가 집 복도를 지나 거실로 오는데 아내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지난번 맡았던 그 지독한 향수 냄새가 제 우라를 자극했습니다. 뭐야? 당신 왜 출근 안 했어? 절 보며 화들짝 놀라는 아내.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놨어야 하는 건데요. 죄 지은 사람은 얼굴에 다 티가 난다더니 제 아내 얼굴이 딱 그럽디다. 왜? 난 좀 집에서 쉬면 안 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은? 아이들을 찾는 아내가 가증스럽게 그지없더군요. 전 아내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즘 사립교사 연수는 나이트클럽에서 하나 봐? 뭐? 나이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수를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해. 나 제주도 다녀오는 길인데? 평소에도 하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버린 아내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죠. 아니, 그리고 당신,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당신 교직원 연수 가봤어? 하루 종일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아침부터 시비냐고. 야, 2박 3일 동안 설명 듣고 문제 푸느라 힘들었어? 난 몰랐지. 여기 당신 사진 한번 봐봐. 난 여기 사진들 보면서 참 체력도 좋지. 어떻게 나이트와 그 앞에 있는 모텔을 2박 3일 동안 들락거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면전 코앞까지 핸드폰을 가져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내는 더 큰 목소리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거 범죄야, 범죄라고. 이렇게 나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어? 언제부터? 왜? 범죄? 남편도 있고 애도 둘이나 있는 여자가 가족들 몰래 뒤에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거기서 남자 만나 이짓거리하고 다닌 건 뭐 떳떳한 거고? 너 불륜이야. 불륜을 저지른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제 말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말을 아주 당연하단 듯이 뻔뻔하게 말이죠.
내가 왜 불륜이야? 난 사랑이야, 사랑. 뭐? 네가 진짜 돌았구나. 가정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으면 그게 불륜이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랑을 찾으면 그게 바람이고 불륜이지.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형빈 씨는 사랑해. 그리고 난 내 사랑에 떳떳하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내 말 들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이 매달 용돈에서 얼마씩 제살 깎아주며 1년에 한 개 명품 가방 사줄 때 형빈 씨는 내가 갖고 싶다고만 하면 다음날 바로 선물해 주더라. 그뿐인 줄 알아?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항상 속삭이지.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당신은 그럴 수 있어?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수선실 일에서 나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너 돌았구나. 뭐 명품 가방? 네 방에 있는 그 싸구려 모조품들? 아이구야.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예전부터 가방이면 한장하더니 아직도 보는 눈을 그리 못 키웠냐? 그리고 뭐?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줘? 그럼 네 애들은? 당장 말도 못하는 이 민영이는? 걔는 당신이 원해서 낳은 애잖아. 내가 언제 둘째 갖고 싶다고 한 적 있어? 당신이 원해서 애 낳아놓고 왜 이제 와서 애 타령이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형빈 씨 당신이랑은 비교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사람이 가진 건물만 합쳐도 50억이 넘고 당신보다 잘생겼고 또 당신보다 어려. 제 앞에서 상간남의 이름을 대고 자랑짓거리를 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억 건물주를 만나기 어디 쉬운가요? 그것도 젊고 잘생기고 부자인 사람이 가정이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여자랑 몰래 만난다고요? 저를 사납게 노려보고 말하는데 아내의 눈동자는 이미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였죠. 참나, 아주 정신이 단단히 나갔구만. 그런 대단하신 남자가 네가 뭐가 좋다고. 그 남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긴 한 거야? 그런 놈이 너한테 모조품을 선물해 준다고? 나 참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 자꾸 모조품 하는데 당신은 남들이 가져다 주는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를 가방들 실로 꿰매주고 나는 주제에 뭘 한다고 자꾸 모조품 거리는데? 됐어. 당장 이혼하자. 나 남은 생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화내는 당신 같은 사람 아주 징글 맞아서 못 살겠어. 애들도 당신 줄게. 그러니까 혹시나 애 핑계로 나 잡을 생각도 하지 마. 뭐? 이혼? 유책 배우자가 넌데 무슨 이혼이야?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와, 아주 적반하장에 정신 나간 당신 꼴 보니까 그냥 쉽게 해주기가 싫네. 내가 그 자식 면상이나 한번 봐야겠어. 50억 건물주에 잘생기고 어린 네 상간남 말이야. 우리 형빈 씨는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진짜 구질구질하게. 1억 주면 돼? 그거면 이혼해줄래? 원한다면 내가 양육비도 보내줄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형빈 씨가 대주기로 했어. 위자료 양육비를 주겠다며 이혼해달라는 아내. 참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이혼은 어차피 할 거였지만 사과 한번 받아보고자 벌인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도 순순히 아내의 뜻대로 해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장모님과 아이들 때문에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지만 전 또 한 번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아닌 그 형빈이란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내의 불륜 소식에도 기가 찼는데 이 자식에 대해 알고 나니 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렴풋이 얼굴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참, 그게 그 자식이라면 역시 하늘은 제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해 두 연놈이 함께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그 둘이 동네 쌀국수 가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죠.
이 동네에 걸어 다닌 눈이 몇 개인데 겁없이 동네를 할부하고 다니는 그 둘이 아주 괘씸하더군요. 전 연락을 받자마자 눈깔이 돌아 쌀국수 집으로 들이닥쳤죠. 처음엔 제가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먹여주며 쌩 난리를 떨더니 쌀국수 집에서 절 본 두 연놈은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듯이 구석으로 쑥 숨어 들어가더군요. 화가 난 저는 쌀국수 집에 케첩통 같은 데 들어있던 피시 소스를 구석에 숨은 두 연놈을 향해 마구 뿌려댔습니다. 여러분, 피시 소스 아시나요? 코끝을 에리도록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는 소스인데요. 냄새도 워낙 강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죠. 아무튼 그걸 연놈 머리며 옷 신발 할 거 없이 쭉쭉 짜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뚜껑을 열어 그대로 콸콸 부어버렸죠. 그리고 그 상간남의 얼굴을 보고 싶어 고개를 들렸는데 이 자식이 끝까지 고개를 내리고는 절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형빈 씨 건드리지 마! 라며 제 손을 마구 주먹으로 쳐대는 아내의 목 뒤 옷을 한 손에 움켜쥐고 반대 손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뒤쪽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 근처는 술집이 많은 거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연놈을 데려간 주차장에는 주말 동안 취객들이 뿜어놓은 구토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특히 화단은 흙과 구토가 뒤엉켜 있어 벌레들도 꼬여 있었죠. 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화단이 눈에 보였고 그쪽으로 연놈을 집어던졌습니다. 피시소스가 묻어 끈적한 옷에 흙이랑 구토가 달라붙어 있으니 그 둘의 꼴이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이게 교양 없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친 거야? 나하고 형빈 씨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교양? 맞다. 너 교사였지?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은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예? 교사가 남편 애들 다 내팽개치고 불륜이나 하고 그게 걸려서 상간남이랑 같이 구토밭에 뒤엉켜 있으니 말이에요. 비꼬지 마. 그리고 내가 교사면 뭐? 교사는 뭐 사랑하면 안 돼? 남편이 있어도 난 여자고 애가 있어도 난 여자야. 그리고 물론 교사여도 난 여자고.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러는 거냐고. 이런 걸 요즘 말로 무적의 논리라고 하나요? 당최 제 상식박들만 줄줄이 늘어놓는 아내를 어찌해야 할지 감이 도무지 안 오더라고요. 물욕이 있긴 했어도 이렇게 개념 없고 상식밖의 여자는 아니었는데 이쯤 되니 제 아내를 이렇게 만든 이 자식도 보통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전 제게 달려들어 소리소리 질러대는 아내를 다시 한번 화단으로 밀친 뒤 상간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제 잘못은 아는지 고개를 계속 땅바닥에 쳐박고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저는 상간남의 어깨를 발로 차 뒤로 눕힌 후 배 위에 올라앉았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간남의 두 손을 끈질기게 잡아 뺐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땅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와 세상에. 뭐? 형빈? 형빈? 하고 또 한바탕 시원하게 웃은 저는 아내가 현빈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어요. 네가 왜 형빈이냐? 형복이지. 제 말에 아내가 형빈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 멍청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군요. 야, 김영보, 말해보라니까? 동네 양아치였던 네가 어떻게 50억 건물주가 됐는지, 그리고 왜 내 아내랑 만나고 있는지 말이야. 대답해 보라고. 대답 없는 상간남의 정신을 잃고만 저는 때릴 듯 달려들었는데 멀뚱거리고 있던 아내가 달려와 온몸으로 막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형빈 씨 때리지 마. 이름이야 개명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한 번 양아치면 평생 양아치여야 돼? 뭐 있잖아. 개과 천선. 그래, 개과 천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실제로 보니 자격지심이라도 생겼어? 형빈 씨가 당신보다 잘생기고 어리니까 속이 상해 미치겠니? 그래서 모함이라도 해야겠어?
야, 이 미친 여자야. 정신 차려. 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하니? 이 자식 나보다 한 살 많고 한 동네에서 살았어. 그때도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온몸이 문신에 상처투성이에. 그런데 쟤 사람처럼 대해준 게 누군지 알아? 제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누이 말하던 하나뿐인 절친. 쟨 거기서 배달 알바하던 놈이고. 야, 이명민, 너도 그만해. 넌 내가 아직도 그때 그 양아치로 보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상간남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아내 상간남인 김영복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절친이셨던 중국집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김영복을 중국집 사장님이 받아주셨고 저도 아버지 따라 중국집에 갔다가 몇 번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알고 난 후에는 나름 친하게도 지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니 친구를 때려 중학교 자퇴를 했다. 그리고 소년원도 다녀왔다. 자기는 수시로 누군가를 안 때리면 몸에 쥐가 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눌러있는 거라며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뿐이게요. 그 당시 김영복은 지금처럼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 동네 여자 학생들을 하나둘 건드렸죠. 그러다 김영복과 만난 여학생 중 한 명이 임신했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런 일이 일어난 와중에 김영복은 도망을 간 거죠. 중국집 사장님 금고까지 털어서요.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제 아내까지 꼬드겨 냈다니 딱 김영복 같은 짓을 한 거죠. 대답해 보라고. 나 50억 건물주 맞아.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그 양아치로 보이냐고. 지금도 봐. 내가 너보다 비싼 시계에 비싼 정장에 비싼 구두 신고 있는데? 왜?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나타나니까 배 아프냐? 네 아내인 줄 모르고 만나긴 했지만 이 여자가 네 아내라니까 갑자기 나 너무 설레는데? 맨날 새님처럼 곱게만 행동하시더니 아내 뺏겼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눈이 좀 돌아? 폭력도 쓰고? 아내 상간남의 말에 저는 혼자 웃음을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푹 하고 침을 튀기며 웃어버렸죠. 뭐? 진짜 꼴 같지도 않아서 어이가 없네. 뭐? 50억 건물주? 너 지금 주머니 5만 원은 있냐? 어? 이 여자 저 여자 돌려가면서 돈이나 뜯어내는 꽃뱀 자식 주제. 뭐? 50억? 50억? 야,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이 자식아. 너 네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명품 중에 네 돈 주고 산 게 하나라도 있냐? 어? 더는 못 들어주겠네. 야, 이명민. 너 우리 형빈 씨한테 그만 좀 자격지심 느끼라고. 이 사람 건물주 맞아. 내가 그 건물에서 월세 받는 거 봤는데? 형빈 씨한테 건물주님 그러고. 넌 대체 뭘 알아봤다는 건데? 너나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넌 건물주랑 세입자가 같이 사는 거 봤냐?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뭘 다 안다고 큰소리야 계속? 네가 애 유치원 비용 생활비 삥땅 친 돈으로 저 자식 몸에 휘둘려져 있는 거 사줬지? 겁대가리 없이 카드 써가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 여자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주고받을 거면 확실히 주고받든가. 지는 대출에 캐피탈 돌려서 카드값 쳐 갚아가면서 상간남 명품으로 휘둘러 줄 때 너는 고작 짝퉁 가방 몇 개 받아오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게 당신이 말한 명품 같은 인생이고 사랑이야? 뭐? 같이 산다고? 짜고 치는 고스도? 짝퉁 가방? 아이구야, 이제야 좀 내 말이 들어오나 봐? 내가 너희들 가만둘 줄 알아? 어? 내가 장담하는데 넌 이제 더 이상 교사 못해. 그리고 김용복 너도 내가 상간자 소송 걸 거야. 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각오하라고.
아내는 뒤통수를 한 대 맞기라도 한 듯 멍 때리더니 눈물 콧물 흘리며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는커녕 속이 다 시원했죠.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형빈 씨, 다른 건 다 거짓이라고 해. 그런데 나 사랑한다고 한 그 말은 진심인 거지? 그렇지 자기야? 참, 삼류 영화에서도 이제는 지겨워서 안 쓸 법한 대사를 제 아내가 하다니요.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런데 웬걸? 제가 어이없어서 한바탕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려고 입을 떼기도 전에 아내 상간남이 이러는 겁니다. 아우 진짜 지겨워. 아줌마, 아줌마도 그만 좀 해. 내신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세상 아주 멍청한 여자네. 지금 당신 남편이 말했잖아. 나 꽃뱀이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웃기네. 아줌마, 아줌마도 나 속인 거 아니야? 아줌마 인터넷 쇼핑몰 CEO라며. 그런데 뭐 교사?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이렇게 막 나 같은 꽃뱀이랑 놀아놔도 되는 거야? 아 진짜 한 3원만 딱 챙기고 튈랬더니 별 거지 같은 아줌마가 다 꼬였네. 뭐? 뭐 이 자식아? 거지 같은 아줌마? 야 이 망할 놈아. 네가 먼저 나 꼬셨잖아. 내 인생 명품으로 만들어주니 어쩌니 하면서 나 꼬신 건 너잖아. 그리고 뭐? 내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서 그가 나한테 누나 거렸던 거야? 이 징그러운 새끼야? 꼬신다고 남편이나 애들 다 버리고 넘어온 너 잘못을 누구한테 따져대는 거야? 누가 가족 내팽개치고 나한테 오래? 그렇게 멍청하니까 나 같은 놈한테 당하고 있지. 너 나한테 상간자 소송 들어오면 그 돈 다 너한테 물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 다 했어?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벗어. 다 벗으라고 이 자식아. 그리고 네가 준 이 짝퉁 가방? 얘따 너나 써라. 그리고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고 있던 가방을 상간남의 얼굴로 집어던지더군요. 저한테 질질 끌려오면서도 한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가방을 내던지다니 이제야 현실 파악이 좀 됐나 봅니다. 그렇게 아내는 본인이 사준 정장이며 벨트, 신발 등을 벗기는데 정신이 없었고 저는 백만 코믹 영화보다 더 웃긴 아내와 상간남의 싸움을 뒷짐지고 보고만 있었죠. 그러던 중 제 눈앞에 있던 낯선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리는데 핸드폰 액정에는 1억 고나영으로 저장한 핸드폰 번호가 떠 있더군요. 딱 봐도 상간남 핸드폰인 걸로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아내 핸드폰으로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3억 유선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 모질이 아내가 꽃뱀한테 제대로 당한 거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지문이 닳도록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집에만 있다가 친구랑 간 나이트클럽에서 꽃뱀을 만난 거고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는 아직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어쩐지 첫째 때보다 유독 빨리 복직하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육아휴직을 2번이나 나오는 게 눈치 보인다며 이번에는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복직하는 거라 했었는데 그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게다가 저를 최고조로 돌게 만든 건 아내의 불륜을 장모와 처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둘도 바보같이 꽃뱀이 주는 짝퉁들에 눈이 멀었던 거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장모는 군말 없이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고 처남은 수시로 저와 일 끝나고 맥주 한잔하자며 아내 불륜 시간을 늘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 진짜 하늘에 맹세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도 없고 새벽부터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 먹을 아침밥 차려놓고 출근했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먹은 설거지며 빨래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평소 몸이 약한데 집안 살림 보태겠다며 아이들 키우면서까지 교사 생활 유지하는 거 보고 항상 내가 부족한 죄, 내가 더 못 버는 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며 아내에게도 지극정성이었고요. 그런데 아내, 장모, 처남 셋이 합세해서 절 속이다뇨.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장인어른께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죠. 연로하신 장인어른께 그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제 편은 장인어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장인어른은 그날 장모님과 처남을 내쫓으셨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이 울고불고 비는 바람에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지만 장인어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전 그 둘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그런데 오갈 곳 없는 그 둘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출근한 틈을 타 제 집에서 살고 있었겠죠. 이것도 다 제 아들이 얘기해줘서 알았네요. 요즘 할머니랑 삼촌이 매일 집에 오는데 본인이랑 안 놀아주고 잠만 잔다면서 서운하다고요.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절 그렇게 깜쪽같이 속여놓고 결국 제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살다니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내는 제 집에, 저는 부모님 댁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아내에겐 과분했죠. 그래서 전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그날로 제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래도 파렴치하게 자기 집이라며 현관문을 두들기고 애들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진 아내를 보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분노가 끓어오른 저는 우선 공무원인 제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곧 복직해서 학교에 나갈 아내를 교단에서 끌어내리고 싶었거든요. 남자에 미쳐 자식까지 내던진 여자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은 오만 쌍욕을 퍼부으며 잠시만 기다려보라더니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교사 신분으로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자에 미쳤어도 내가 교사면 뭐, 교사는 사랑하면 안 돼? 남편이 있어도 난 여자고, 애가 있어도 난 여자야. 그리고 물론 교사여도 난 여자고.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러는 거냐고. 라고 말했던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애석하게도 요즘은 법이 바뀌어 불륜으로 인해 교직원을 파면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그간 받은 모멸감과 나중에 커서 제 엄마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을 배신감을 생각하면 자르진 못하더라도 제 발로 나가게끔은 해야죠. 저는 제가 신청한 이혼 소장과 그간 받았던 사진들을 탄원서와 함께 아내, 아니 이제는 전처라고 할게요. 전처가 다니던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동시에 상간남에게는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죠. 그 뒤로 제 전화는 두 연놈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죠. 그런데 전 세상 평온했습니다. 바람을 피울 때야 본인들 세상이었겠지만 모든 선대권이 있는 지금은 온통 제 세상 아니겠어요? 전처 학교와 교육청에 보낸 탄원서는 얼마 되지 않아 학부모들도 알게 되었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죠. 전처는 이번엔 제 수선실로 직접 찾아와 눈물로 사정하더군요. 민호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줘. 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 지금 집에서도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어. 그런데 직장까지 못 다니게 하면 어떡해.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아니야. 여보,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애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입 다물어 이 여자야. 뭐 애들이 부끄러워해? 그걸 아는 여자가, 그걸 아는 엄마가 그 짓거리 아주 뻔뻔하게 하고 다녔어?
그것도 제 엄마랑 남동생까지 꼬셔서? 됐어. 더 긴 말 하지 마. 당신 더 이상 교사 못해. 네가 이번에 잘 넘겨서 다른 학교로 간다? 그럼 네가 제주도, 아니 울릉도에서 교사 생활한다 해도 난 거기까지 쫓아가서 네 만행 다 밝힐 거야.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지도 마. 사과할 거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넌 이제 애들도 못 봐. 그런 줄 알고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민호 아빠, 제발. 제게 사정하는 전철을 보니 잠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한 번 그런 여자가 두 번이라고 못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한테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상처, 두 번, 세 번까지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전처 학교 교장 선생님께 듣기론 처음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도 전처가 학교에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교사가 불륜이라니 말이 안 된다면서 학부모들을 진정시켰다면서요. 그렇게 진정이 돼갈 때쯤 상간남이 복수를 해준 건지 상간남이 글쎄 전처의 학교로 찾아가 수업 시간에 깽판을 쳤다고 하더군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결국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벌금 네가 다 내라고. 네가 멀쩡히 사는 나 꼬셔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면서요. 학교만큼 소문이 빠른 것도 없는데 이 일이 순식간에 교내에 퍼져버렸고 아이들이 학부모한테 문자며 전화로 다 일러버렸다죠. 그날 화가 난 학부모들 단체가 학교로 찾아와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냈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속됐는데 나중에는 결국 전처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여러분, 애욕은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 같으니 반드시 사람의 손을 대게 할 우려가 있다. 라는 명언을 아시나요? 분에 넘치는 욕심을 채우느라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자신에게는 더한 고통이 따른다는 뜻인데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도 내팽겨친 전처. 그녀에게 결국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가족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고자 노력했다면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길고 긴 이혼 소송도 곧 끝이 보이고 제게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민호 민영이만 남았네요. 아내 없이 키울 아이들, 그리고 또 엄마 없이 자랄 아이들이 혹시나 나중에 엄마를 용서해주지 못한 절 원망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혹여 제 걱정대로 아이들이 나중에 절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강해져야겠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아빠지만 사연투부 구독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메시지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힘내보려고 해요. 구구절절했던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족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